3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프린트물 자료 받으셨나요? 네, 그게 사례를 통한 민법 개관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1번만 할 거예요. 1번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2번, 3번, 4번, 5번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읽어보고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읽어보고 오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번까지만 할 겁니다. 자,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반사회질서의 행위에서 나오는 이 법리가요. 사례 두 가지 가지고 이 비교를 하는데 이 법리가요.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하시는 거랑 아예 기본 과정 가서 처음 하시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도대체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초 과정에서 좀 욕심을 내봅니다.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사례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질문 되게 많이 올려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답변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안타깝고 맙니다. 그걸 막 이렇게 막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사례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하셨던 사례 1번입니다. 1번. 근데 걔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다를. 소유자. 근데 을에게 증여를 하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여가요. 갑이 을에게 한 이 증여가 을과의 첫 관계, 즉 첫 계약을 대가로 하는 증여다라는 거죠. 을은 다시 병과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일단 권리관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갑 소유자다, 그죠? 당연히 계약 체결, 채권행위 가능하고요. 원칙은 소유자니까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민법 103조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즉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둬요. 당연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고요. 무효로 한다. 무효다를. 그러면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을로의 소유권 이전도 무효다라는 거죠. 설령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법률행위도 유효하고 등기까지 돼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186조 적용시키고 나면 이제 뭐 따져보셔야 돼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자, 지금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다, 그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당연히 불법. 자,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는 이제 민법 746조 규정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특히 얘는 둘 다 나쁜 놈이거든요. 둘 다 나쁜 거니까 따라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 규정에 본문이 적용됩니다. 즉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효이지만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을은요 갑자기 유효가 돼버려요. 746조 규정 때문에 을은 갑자기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을은 이제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은폐물 법칙 그거 기억하세요.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거야. 따라서 을은 유효한 소유권자이니까 계약 체결, 채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역시 186조에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얘가 유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요? 병이다. 병. 자, 이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를 해요. 우리 매수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도인한테요 중도금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안 줬고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제 곧 내 앞으로 잔금 치르게 되면 이제 곧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찾아갑니다. 갑을 찾아가서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 을이 지금 현재 매매를 한 줄 알아요. 아는데, 즉 매매 아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악이.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사실 알고 있는데요. 갑을 찾아가서 야, 너 내한테 이거 팔아. 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걸 우리는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매매를 이중매매라고 해요. 자,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이중매매. 그러면 우리 을을 뭐라고 하냐면 제1매수인, 병을 뭐라고 하냐면 제2매수인.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그 매매한 사실을 알아요. 매매한 사실을 아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자예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중매매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매매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요.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네. 왜? 누구나 팔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반사회질서 행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아요. 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요. 여러분들 이 교재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제가 나중에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다른 예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요. 불법적인 방법을 썼어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편법을 썼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 이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양도소득세 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고 싶어요? 양도소득세를? 특이하신 분입니다. 올해 시험에 합격을 하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느냐? 대표적 예가요. 아까 첫 계약. 이 첫 계약, 대한민국은 일부 1처제입니다. 근데 첫 계약을 하면 일부 2처 다처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걸 만약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거야.
그 다음 도박계약. 만약에 도박계약을 합법화시키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공부하러 오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다 도박 연습하러 가시지. 그래서 상대방 눈치 읽고, 예. 이 포커페이스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도박계약, 이런 것들은 아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봅니다. 그 다음, 사기보험. 내 배우자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 들어놔. 피보험자로 해서 이제 보험 들어놓고 수익자는 나. 차에 타고 가서 밀어버려.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중매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 더 줄게 팔아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다들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느냐면, 매수인, 제2매수인 병이 이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악의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 플러스 적극가담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해요. 적극가담. 악의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적극가담. 이게 판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례 그 용어가 그대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적극가담. 그럼 이 적극가담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옆구리 쿡쿡 쑤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계속해서 종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건 더군다나 중도금까지 다 받았는데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요, 이 제2매수인이 악의이고 적극가담까지 있으면 이때는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건 심하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악의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적극가담까지. 네, 그러면 무효다라는. 자, 어쨌든 이제 병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 병은요, 다시 정과 매매를 합니다.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요. 우리는 이 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용어 알아두세요. 얘를 전득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 전득자라는 용어가 그냥 등장하니까, 여기서 다시 넘겨받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전득자라고 합니다. 등기까지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갑병정 중에서요. 아직 어른 등기 안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소유자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정이 소유자가 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네, 뭐 답을 못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요, 1번 사례처럼,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따져볼 건데, 1번 사례처럼 지금 이 전득자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1번 사례는 취득했잖아요. 전득자가. 그죠? 아까 이 첫 계약, 이때는 전득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1번 사례처럼 만약에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제1매수인은 바보 되는 겁니다. 법은 항상 공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평만 생각하시면 모든 법규정과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제1매수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는 갑을 그냥 소유자로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따져보죠. 논리 구성을 한번 따져보죠. 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먼저 매매했다 그죠?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 제1매수인 을에게는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아직은 등기 안 했으니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요, 갑이 을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아까 했었죠.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 오로지 그 계약의 약속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을이 갑에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채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은 대인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그 다음 갑과 병 한번 따져보시죠. 갑과 병. 자, 갑은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 채권행위 계약 체결. 갑과 병입니다. 계약 체결. 원칙은 계약 체결 소유자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유자니까. 네. 다만 이 매수인 제2매수인 병이 악의에다가 적극 가담까지 했다라면 무효로 봅니다. 왜? 아까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이지만 제2매수인이 악의가 있고 거기다가 적극 가담까지 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는 무효다를.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죠? 1번과 2번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예, 얘가 악의에다가 적극 가담까지 제가 지금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무효.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검토해 보셔야 되느냐면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검토해 보셔야 된다. 자, 나쁜 짓은 맞아요. 나쁜 짓은 맞습니다. 여러분, 굳이 보시자면요. 제가 아까 불법성 비교론 이야기했었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아,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팔기 싫어. 근데 옆에서 찾아가지고 계속 지금 옆구리 쿡쿡 쑤시면서 적극 가담까지 하는 거야. 누가 더 나빠요? 병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병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 아까 본문은 둘 다 나쁜 놈일 때, 둘 다 나쁜 놈일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불법의 원인이 한쪽 수익자에게만 더 크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불법 원인급여 단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는데 일단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병이 더 나쁜 놈이다. 적극 가담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서니까. 아까 둘 다 나쁜 놈이면 돌려달라고 못해. 근데 한쪽이 더 나쁜 놈이야.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따라서 얘는 무효다라는 거죠. 병은 여기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 여기 잠깐 또 1번.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험,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출제자료도 내고 싶으실 거야. 이거 나오면 이제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예요. 특히 이중매매 법리를 시험에서 물어보면요. 이게 난이도 거의 제일 높은, 우리 민법에서 난이도 거의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 아까 본문 규정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얘는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해버린다고. 어른 확정적으로.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안 팔려고 하는 거 적극 가담까지 해가지고 계속 옆구리 쑤시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악의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 판례는 유효한 것을 봐버립니다. 그런데 적극 가담까지 하면 얘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여러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얘는 유효요. 병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되십니까? 예. 네. 자, 그 다음 병 소유자 아니다, 그죠? 병 소유자 아니에요. 네. 채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건 원칙. 계약 체결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물권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리자가 아니니까 물권행위는 못해. 흠결이 생겼네요. 흠결이 생겼다, 그죠? 네. 따라서 정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정의 등기도 무효. 예, 무효. 그 다음 뭐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전득자까지 나왔으니까 제3자까지 나왔으니까 뭐 검토해 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정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대법원 판례 사건인데, 이때 대법원 판례 사건에서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 정의 변호사가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정의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선이니까, 정은 선이니까 유효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손익 제3자 보기중도 없는데 손이라 하더라도 이건 보호받지 못해.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반사회질서행위인데 1번과 2번이 둘 다 반사회질서행위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른 판례 하나 더 보고 다시 여기 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일단 갑입니다. 갑.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뭐라고 출제를 하느냐. 지금 제1매수인은 현재 등기부상은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안 돼. 안 돼. 왜? 채권이거든. 채권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따라서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당연히 X. 그 다음 제가 아까 정은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효.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야. 자, 그래서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제1매수인 을은 직접 전득자 정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역시 당연히 X입니다. 지금 얘는 을은 아직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얘는 아직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 따라서 정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돼. 그럼 말소 청구는 누가 하셔야 돼? 갑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또 물어봅니다.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여, 대위라는 말이 여러분 지위할 때 위자입니다.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 404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위라는 게 채권자 대위라는 게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지위할 때 위자예요. 그 지위를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누가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민법 404조, 여기 404조에 규정이 나옵니다. 일단 들어주시자고요. 앞으로도 이제 수없이 이제 들으실 건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랑 또 헷갈려. 뭐랑 헷갈리느냐? 대리랑 헷갈려. 제가 여러분들 아직은 안 헷갈렸지만 제가 그걸 미리 헷갈릴 것을 예상하고 지금 짚어드립니다. 헷갈릴 거예요. 대리랑 대위가 차이가 있어요. 대리는 뭐냐면요,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대리는 위임장, 수권행위 받아서 하는 거야. 위임장, 수권행위 받아서 하는 게 대리. 그게 대리. 아시겠죠? 그 대위는 위임장, 수권행위 필요 없어.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그 지위를 대신하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위는 대리랑 다른 점이 수권행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 말. 즉 위임장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채권자면요, 내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 자, 이 법 규정 보면요, 정말로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이 딱 보고 있으면 예술입니다, 예술.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죠. 지금 얘 무효잖아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정 무효잖아요. 정 무효. 이 병도 당연히 아까 무효였죠. 그러면 이 등기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거든. 근데 얘들 말소해야 돼. 누가 말소해야 돼요? 갑이 말소해야 돼. 근데 얘가 말소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어. 왜? 지금 얘 말소하게 되면 얘 지금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중도금까지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죠.
배임죄입니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입니다. 얘 지금 처벌받아야 돼. 당연히 말소하기 싫어. 그럼 얘 말소 안 하면 을이 지금 소유권 찾아올 수 있는, 을이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니, 말소를 해야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 가져올 건데, 제가 아까 그랬죠. 직접 소유권, 왜 채권이니까 소유권 이전도 청구도 못 해. 말소 청구도 못 해. 직접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404조 대위 규정을 두는 겁니다. 채권자는 나의 채무자가 지금 누구예요? 을의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 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갑을 지금 매수인 을은요,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 즉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에 등장하고 이제 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 자료 2개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첫 시간은요, 지금 이 부분, 오늘 했던 이 부분을 빨리 또 스킵합니다. 사례 10개부터요. 예, 또 스킵합니다. 1시간 동안요. 쭉 스킵합니다. 자꾸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 아니면 이제 사실 이 어려운 이 민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민법만 잘하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민법만 잘하시면 당연히 1차 시험 합격하는 거고, 민법 잘하시면요. 2차 시험도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거 하면, 중개사법은 다들 학원만 오시면 다들 점수 나와. 중개사법은. 근데 문제는 실무, 12문제 실무, 거기 상당 부분 거의 한 10문제 가까이가 민법인데,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 민법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유리해요. 왜냐하면 2차만 보시는 분들 벌써 그 전에 1년 전에 지금 민법 했거든. 기억이 안 나. 금방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거기다가 등기법, 공시법에서 지적 있고 등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등기는 민법의 그냥 연장선상인데, 그 등기 문제가 민법에서 나오고 민법 문제가 등기에서 나오고 해요. 그 민법만 잘하면 시험도 합격. 그 다음 사실 실무도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작성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걸로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둡니다.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요. 그게 목표거든. 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우리 중개사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민법이에요. 실무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민법이 너무 약하더라.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사실 제일 약한 게 제가 볼 때는 민법이에요. 중개사분들. 왜? 민법은 공부할 때만 하고 더 안 하거든. 그러면 실무 과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꾸 수업 들어 다니는 게 뭐 들어 다니냐면 세법. 봐도 잘 모르는 세법 수업은 자꾸 듣더라고. 예. 아니 뭐 얼마나 노력하는 그건 좋습니다. 제가 뭐 그걸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근데 사실 그 중요성이라는 게 민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법 공부하고 뭐 공법 공부하고 하시더라고. 공부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요. 당연히 민법 공부도 합격하고 나서서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유능한 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제1 매수인 을은요. 제1 매수인 을은 전득자 정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 직접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자, 근데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전득자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O다. 이해하시겠죠? 채권은 오로지 대인효라. 대위하셔야 된다. 직접은 안 된다. 그럼 실제로 이게 이제 이 경우에 여러분 갑이 응하지 않잖아요. 갑이 응하지 않고 그 말소하려면 이 정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말소하려면 정하고 같이 가서 말소해야 되게. 근데 지도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얘 또 가기 싫어.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소송하셔야 돼. 항상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돼. 우리는 권리구제를 받으시려면 법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런 사건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를 3명을 합니다. 누가 피고? 을이 원고. 피고 누굴까요? 제가 3명이면 힌트 다 드린 건데 갑병정. 네. 갑병정을 피고로 합니다. 제가 등기부를 약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X라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갑구에 나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나옵니다. 등기부 갑구에. 등기부가 보면 표제부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제가 이제 요 사례를 등기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우리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이 존자가 존재할 때 존자입니다. 존속할 때 존자입니다.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정으로 현재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정.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네.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라고? 정. 근데 실제로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지금 이 사례에서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자, 그런데 이 갑은, 을은 갑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자, 그럼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병과 정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다, 그죠? 이게 무효거든. 무효. 자, 말소시키셔야 돼. 지우셔야 된다고. 무효인 등기는. 근데 여러분, 누구부터 지워야 될까요? 둘 다 무효거든요. 누구부터 지워야 될까? 병부터 지울까요? 아니면 정부터 지울까요? 알아두세요. 나중에 등기에서 배우시지만 등기는 반드시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 연속성이라는 게 절대로 중간에 먼저 단절이 생기면 안 돼. 반드시 지우실 때는 거꾸로 지워 나가셔야 된다고. 이게 등기의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니까 누구부터 반드시 먼저 지우셔야 돼? 정. 그래서 을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얘가 원고. 이제 응하지 않아.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니까. 원고. 그 다음 피고, 정. 이때 정은요, 말소를 하는데 지가 직접 말소 청구를 하는 겁니까?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겁니까?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위한다고?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정이 들어와요. 그 다음 누구 지우셔야 돼? 정 지우고 나면 누구 지우셔야 돼? 병. 그래서 병도 피고로 집어넣습니다. 역시 병의 말소도 직접 말소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대위에서 말소하는 거예요? 대위에서요. 대위에서. 직접은 안 돼. 왜냐하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거든. 근데 갑이 안 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 이제 갑을 상대로 뭐 하셔야 돼? 소유권 이전 청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과 병은 말소 청구. 을이 정과 병은 말소 청구. 다 누구부터 먼저 말소한다고? 정. 그래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합니다. 다만 직접 청구해요? 대위에서 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하시라. 그 다음에 누구? 병. 소유권 말소 청구합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을이 대위하는 겁니까? 대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청구하는 거죠. 을은 아까 갑의 채권자잖아요. 예, 이건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를 몇 명을 집어넣어야 돼? 을은 3명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가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이렇게 등기됩니다. 이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가거든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도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을이 되는 거다 이 말. 자,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하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 힘드시죠? 여기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 자, 다시 한번요. 하나 남았네. 쏘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그 보충 자료 있죠? 요거까지 하고, 보충 자료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방가로 2번 찾으셨나요? 1페이지에. 민법 개정 그 보충 자료 아랫부분에 네모 박스 안에 방가로 2번 보이십니까?
예, 일단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왜 무효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판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고리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효이나, 계속해서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그 옆에 보시면 전합이라고 돼 있죠. 전합이라고 돼 있고 이제 2004다. 이거 대법원 판례다 이 말입니다. 가나다 아까 다. 예. 전합이 뭐냐면 전원 합의체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 말이지. 자, 설명 좀 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얼마를 빌려주느냐면 1억을 빌려줍니다. 자, 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대차. 대자가 뭐냐면요, 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차자는 빌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법 규정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소비대차, 그 다음 사용대차, 그 다음이 임대차입니다. 총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용대차와 임대차부터요. 요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차이점이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로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는요, 유상입니다. 빌려주면서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차임, 월세 뭐 이런 거. 이걸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빌려준 그 물건을 그대로 나중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소비대차. 대차는 맞는데 말 그대로 소비가 뭐예요?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쓰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쓰고 없어지니까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동종, 동량, 동가의 물건으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쌀을 100가마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쌀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나중에 돌려줄까요? 아니면 먹고 쓰고 동종, 동량, 동가의 그 다른 쌀로 반환을 할까요? 다른 쌀로 반환하죠. 그래서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전의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금전의 경우에는 당연히 돈 빌려주면, 제가 예를 들어서 5만원권을 100장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 5만원권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쓰고 난 뒤에 다른 돈으로, 동가에 다른 돈으로 갚아주는 겁니까? 다른 돈으로. 따라서 금전은 당연히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용어 알아두시자고. 우리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자, 계속해서요. 그럼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빌려준 사람을 소비대주라고 합니다. 왜 우리 임대차에서는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비대차에서는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 또는 그냥 대주라고 해요. 대주, 이 주인주자 씁니다. 대주. 그 다음 이 빌려 쓰는 사람을 소비차주라고 합니다. 이 차자는 차용하다 할 때 차자예요. 빌려 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3억을 받기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와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여러분 예전에 저 일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만에 500만 원 받고 해요. 네. 자, 이건 너무나도 과하다, 그죠? 너무나도 과합니다. 한 달 만에 뭐 3배를? 이건 너무나도 과합니다. 따라서 이건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너무나도 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누가 나쁜 놈이에요? 갑. 얘가 예를 들어 3억을 줬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3억을 줬어요. 3억 줘버렸어. 근데 갑은 지금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많은 이익을 취득을 했다, 그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죠?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 이 통념에 반하는 그 초과되는 이자는 얘가 나쁜 놈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면 아까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 그럼 불법원인 급여 둘 다 나쁜 놈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누가 나쁜 놈이야? 갑이. 따라서 얘는 단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초과되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설령 불법원인 급여이긴 하지만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지. 자, 다시 판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하다, 그죠? 이제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이 좀 잡히고 나면 나중에 다른 것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방가로 2번 판례 다시 한번 봐요. 양쪽 당사자 사이에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얘는 불법이다, 그죠? 예, 근데 불법이니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이 될 건데 문제는 본문이 적용이 되느냐. 본문이 적용되면 둘 다 나쁜 놈일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고, 단서가 적용이 되면 한쪽이 나쁜 놈인 경우에는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에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왜? 소비 대주가 나쁜 놈이니까 소비 차주는 이미 초과된 이자, 즉 2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자, 1억 빌려놓고 2억을 더 줬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왜? 단서 규정이 적용되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첫 계약,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다시 해보자고요. 집중. 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따라서 얘 무효다, 그죠? 무효.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나쁜 놈이다, 그죠?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본문 규정이 적용돼.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을이. 이 수익자 을이 바로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을은 완전히 소유자니까 이제는 당연히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병은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아까 은폐물 법칙. 이미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때는 병이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여기 와보세요. 자,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있어요. 이중매매했다, 그죠? 근데 이 제2매수인이 악의에다가, 즉, 이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물론이고, 거기다가 적극가담까지 했다는 거예요. 얘 더 나쁜 놈이야. 적극가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얘 앞으로 등기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제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무효인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병. 따라서 갑은 단서 규정이 적용되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제가 그냥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도 무방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니다, 그죠? 소유자 아닌 자가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 물권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의 등기는 무효.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 대법원 판례사안에 보면 정은 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면 소유자 누구? 가. 자, 다만 제1 매수인 을은 정에 대해서 무효인 정과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다만 대위에서 누굴 대위?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수고 많으실 거예요. 부디 복습.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예습을 하라고 소리는 잘 안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2번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우리 민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이론들은 거의 다 살펴봅니다. 예. 자, 부디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